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죠. 그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준비 노트를 가지고 핵심 데브옵스 개념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마치 기술 면접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 좀 빠르게 실질적인 이해를 넓히고 싶은 분들께 딱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쿠버네티스의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스토리지 클래스, 그리고 큐브커틀러 명령어 쓰는 법, 또 etcd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거요. 파드 펜딩 상태 문제. 이거 많이 겪으시죠? 해결법까지 다루고요. 마지막엔 개발 환경에서 유용한 도커 컴포즈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저의 목표는요. 이 기술들이 그냥 뭐다, 아는 걸 넘어서 왜 중요한지, 또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맥락을 확실히 이해하시도록 돕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스토리지 관리하는 방법 이야기인데요. 이 스토리지 클래스,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 보니까 동적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을 위한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관리자가 미리 다 만들어 놓는 정적 방식이랑은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동적 프로비저닝이에요. 정적 방식은 관리자가 미리 이제 persistent volume, PV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둬야 했어요. 근데 동적 방식은 개발자가 그냥 나 이런 종류 스토리지 이만큼 필요해요 하고 persistent volume claim, 그러니까 PV치만 딱 요청하면요. 스토리지 클래스에 정의된 대로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자동으로 적합한 PV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죠. 아, 자동으로요? 네, 그러니까 배포할 때마다 일일이 스토리지 만들고 연결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처럼 자원을 좀 유연하게 써야 하거나 시스템 규모가 크면 이런 자동화가 거의 필수예요. 운영 효율성이나 확장성 면에서요. 그렇군요. 자료에 워드프레스 배포 예시 나온 것처럼 여러 앱을 다룰 때 수동으로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 부담을 확 줄여주죠. 결국 스토리지 관리를 수작업에서 개발자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자동화된 온디맨드 자원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보내주신 야물 예시 보니까 더 와닿는데요. 프로비저너에는 kubernetes.iows EBS 이렇게 어떤 스토리지 쓸지 정하고 파라미터즈는 세부 설정, AWS EBS면 타입, GPT나 IOPS 3000 이런 성능 설정 같은 거 넣고요. Reclaim Policy면 PVC 없어졌을 때 PV를 삭제할지 남겨둘지 정하는 거고요. 이 설정들이 그 자동화 규칙이 되는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적 프로비저닝 뒤에는 CSI, 그러니까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라는 표준 규격이 있어요. CSI요? 네, 이게 뭐랄까, 쿠버네티스가 여러 종류의 스토리지 시스템 있잖아요. AWS, EBS, GCP, PD, 셀프 같은 것들. 이런 거랑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플러그인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하. 덕분에 특정 클라우드나 스토리지 기술에 묶이지 않고 좀 유연하게 스토리지를 고르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료에서도 언급하셨듯이 그냥 쓰는 걸 넘어서 어떤 프로비저너랑 CSI 드라이버를 고르고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실제 성능이나 비용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 이 부분 더 배우고 싶다고 적어주신 게 인상 깊었어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kubectl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랑 이야기하는 공식 명령줄 도구 CLI죠. 이거 정말 쿠버네티스 쓰면 하루에도 몇 번씩 쓰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큐브-AP 서버랑 REST API로 통신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kubectl은 쿠버네티스 관리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고 핵심이죠. 사용자가 원하는 걸 API 서버에 전달하면 API 서버가 그걸 받아서 클러스터 상태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아요. 리소스 상태 확인하는 거랑 문제 해결, 즉 디버깅. 상태 확인이랑 디버깅이요? 네, 상태 확인할 때는 kubectl, get pods, get services 이런 걸로 기본 정보 보고요. kubectl, describe pod, pod name 이걸로 특정 리소스의 상세 정보나 최근 이벤트 같은 걸 자세히 봐요. 그리고 -o wide 옵션 주면 파드가 어느 노드에 있는지 이런 추가 정보도 볼 수 있고 -o 야멜이나 -o 제이슨으로는 리소스 설정 전체를 볼 수 있어서 이것도 유용하죠. 네네. 디버깅 할 때는 kubectl logs, pod name 이걸로 컨테이너 로그 보고 -f 옵션 붙이면 실시간으로 로그가 쭉 나오고요.
컨테이너 안에 직접 들어가 봐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kubectl exec bash, podname, bin bash나 sh 쓰기도 하고요. 로컬 개발 환경에서 클러스터 안 서비스에 붙어야 할 때는 kubectl part forward. 이게 정말 편해요. 이 명령어들이 단순해 보여도 강력해서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자료에 적어주신 실제 디버깅 경험담이 진짜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로컬 미니큐브에서 파드가 안 뜰 때 일단 kubectl get pods로 상태부터 보고 문제 있네 하면 kubectl describe pod로 이벤트 확인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kubectl logs로 mlog 보고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순서네요. 여기에 kubectl get events sort by metadata creation timestamp로 시간 순으로 이벤트 보거나 alias k kubectl 이렇게 단축 별칭 쓰는 거 kubectl config get context로 현재 어떤 클러스터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팁들 확실히 실무에서 도움 되겠어요. 근데 이 순서가 항상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니면 상황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대부분은 그 순서가 효과적이에요. 근데 문제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파드 생성 자체가 실패한다, 펜딩 상태다 이러면 디스크라이브에서 보여주는 이벤트가 로그스보다 더 중요한 단서를 먼저 줄 때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파드는 잘 돌고 있는데 러닝 상태인데 애플리케이션이 이상하게 동작한다. 그러면 로그를 보거나 엑스크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죠.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딱 맞는 명령어를 쓰는 유연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쿠버네티스 패치로 리소스 특정 부분만 딱 바꾸거나 제이슨 패스 써서 출력 결과에서 원하는 값만 쏙 뽑아내는 그런 고급 기능은 아직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기능들이 좀 복잡한 변경 작업이나 자동화 스크립트 짤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또 운영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 쓸 때 권한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자료 마지막에 질문 주신 것처럼 RBAC, 그러니까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이걸 통해서 사용자나 서비스 계정별로 접근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나 리소스, 또 할 수 있는 작업, get, list, create, delete 이런 거요. 이걸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보안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클러스터를 보는 창이자 제어 도구니까 강력한 만큼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거죠. 네, 명심해야겠네요. 이번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핵심 저장소 etcd로 넘어가 볼게요. 클러스터의 모든 상태 정도를 저장하는 분산 키값 저장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파드, 서비스 같은 모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명세랑 현재 상태, 그리고 각종 설정 정보까지 다 들어있다고 돼 있네요. 네, 맞아요. etcd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단일 진실 공급원, 영어로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불려요. 클러스터의 의도된 상태랑 실제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가 최종적으로 etcd에 기록되고 관리되는 거죠. 모든 정보요? 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큐브 컨트롤을 어플라이로 디플로이먼트를 만들면 그 명세가 etcd에 딱 저장이 돼요. 그러면 컨트롤러들이 이 정보를 읽어서 실제 파드를 만들고 그 파드 상태가 어떤지 다시 etcd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식이에요. 중요한 특징은 etcd가 여러 노드의 데이터를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 시스템이라는 점이에요. 분산. 네, 이때 레프트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 노드들이 투표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 변경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노드에 문제가 생겨도 데이터 일관성이나 정합성이 깨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거죠. 이걸로 고가용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안정적이군요. 네. 그리고 안정성이랑 보안 때문에 오직 큐브 AP 서버만 etcd랑 직접 통신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보통은 세대나 5대 이렇게 홀수의 노드로 etcd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걸 권장합니다. 장애 호용성 측면에서요. 아, 직접 클러스터 구축하시면서 겪었던 경험담도 재밌었어요. 큐브의 데모로 클러스터 만드는데 etcd 파드가 안 떠서 고생하셨는데 원인 찾아보니까 데이터 저장되는 바릴 리브 etcd 디렉터리 권한 문제였다고요. 이런 문제 해결하면서 etcd 데이터가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직접 느끼셨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etcd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백업 필요성 강조하시면서 etctcl 스냅샷 세이브 명령어까지 언급하신 점도 좋았고요. 맞습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etcd 백업이랑 복구 절차 마련하는 게 재복구 계획의 핵심 중 하나예요. 클러스터의 모든 상태가 다 들어있으니까 etcd 데이터가 만약 손상되거나 없어지면 사실상 클러스 전체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냅샷 백업하고 또 복구 테스트도 꼭 해봐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실제 etcd 클러스터 운영이나 성능 튜닝 경험은 좀 부족하고 백업, 복구 실습이나 스케일링 방법, 모니터링 지표 같은 걸 더 배우고 싶다고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추가로 질문 주신 것처럼 실제 etcd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면 API 서버 응답이 안 된다거나 새 리소스를 못 만든다거나 하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고 복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건 쿠버네티스 운영자의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결국 etcd 안정성이 곧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전체의 안정성이랑 직결된다고 봐야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쿠버네티스 쓰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문제 상황으로 가보죠. 바로 포드 펜딩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경우. 이 펜딩 상태,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쿠버네티스 스케줄러가 이 포드를 클러스터 내 어떤 노드에도 배치할 곳을 못 찾았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드 생성 요청에 들어오면 스케줄러가 가장 적합한 노드를 찾아줘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적합한 노드를 못 찾으면 펜딩 상태에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주요 원인을 좀 보면 첫째가 리소스 부족, 이게 제일 흔해요. 리소스 부족이요? 네, 포드의 YAML 파일에 정의된 CPU나 메모리 요청량, 리퀘스트라고 하죠 이걸, 만족시킬 만한 가용 리소스를 가진 노드가 클러스터에 없는 거예요. 자료 예시처럼 메모리 64GI를 요청했는데 그런 노드가 없으면 당연히 스케줄링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둘째는 노드 셀렉터나 노드 어피니티 조건 불일치예요. 파드의 특정 라벨, 예를 들어 디스크 타입.ssd 이런 라벨이 붙은 노드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노드에만 배치되도록 했는데 클러스터에 그런 노드가 없는 거죠. 네네. 셋째는 노드의 테인트와 파드의 톨러레이션 불일치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특정 노드에 테인트라는 오염 표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파드는 그 노드를 피해요. 이 테인트를 용인, 톨러레이트 할 수 있는 톨러레이션 설정을 가진 파드만 그 노드에 배치될 수 있는데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스케줄링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아, 약간 특정 노드는 특정 파드만 받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비슷해요. 예를 들어 GPU 노드나 특정 앱 전용 노드 같은데 아무 파드나 막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인데 설정을 잘못하면 정상 파드도 배치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문제 해결 과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네요. 일단 kubectr's describe pod, pod name 이걸로 상세 정보, 특히 이벤트 섹션을 보는 게 시작이군요. 여기에 뭐 insufficient CPU, didn't match node selector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 실패 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맞아요. 보통 거기에 힌트가 있죠. 그 다음엔 kubectl describe 노드나 kubectl top 노드 명령어로 노드들 리소스 상태나 남은 양 확인하고요. 특정 파드 관련 이벤트만 보려면 kubectl get event field-selector being involved object name이 pod name 이것도 유용하겠네요. 실제 사례로 드신 MySQL 포드 펜딩 문제 이거 아까 다룬 스토리지 클래스랑 연결되네요. PVC가 요청한 스토리지 클래스가 없어서 PV 생성이 안 됐고 결국 파디 펜딩 상태에 빠졌는데 스토리지 클래스 만들어주니까 해결됐다고요. 이런 거 보면 쿠버네티스 문제들은 서로 막 연결돼서 연쇄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겠어요? 아, 바로 그 점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그냥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해요. 방금처럼 스토리지 문제가 스케줄링 문제로 이어지는 것처럼요. 네. 이 외에도 포드 펜딩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서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지 이름 못하거나 풀 권한 없거나 네트워크 문제거나 또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정책 때문에 포드 네트워크 초기화가 실패할 수도 있고 포드 보안 정책이나 애드미션 컨트롤러 때문에 포드 생성이 거부될 수도 있고요. 정말 원인이 많네요. 네, 자료에서도 대규모 클러스터 환경에서 스케줄링 최적화나 좀 더 복잡한 노드 어피니티, 안티 어피니티 설정 경험은 더 쌓고 싶다고 하셨고 펜딩 상태 포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림 받을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이런 게 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 환경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포드 펜딩은 그냥 증상일 뿐이고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아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텍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데요. 네, 도커 컴포즈는 특히 로컬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 CI/CD 파이프라인의 테스트 단계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여요. docker-compose-yml이라는 파일 안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컨테이너 설정을 다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용할 이미지, 열어둘 포트, 연결할 볼륨, 환경 변수 같은 거요. 네. 여러 서비스 간의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스나 어떤 서비스가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지, 순서, 디펜존 같은 것도 이 파일 안에서 다 관리할 수 있고요. 자료에 나온 워드프레스, 웹, MySQL, DB, 레디스, 캐시 이 구성 예시 보면 도커 컴포즈 업 명령어 한 번 딱 치면 이 세 개 컨테이너가 서로 연결된 상태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와, 편하네요. 네, 개발 환경 구축 과정을 딱 스크립트화하고 언제든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럼 언제 도커 컴포즈를 쓰는 게 좋을까요? 자료 보니까 주로 로컬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개발하거나 테스트할 때, 전체 스택을 쉽게 띄었다 내렸다 해야 할 때, 그리고 개발 팀원들끼리 환경 통일할 때 유용하다고 정리해 주셨네요. 팀 프로젝트 경험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새 팀원이 왔는데 복잡한 설치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도커 컴포즈 업 넷이 D 명령 한 번으로 똑같은 개발 환경을 바로 만들었다는 경험? 이거 정말 제 컴퓨터에서는 잘 되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진짜 도움되겠는데요. 네, 맞아요. 딱 그럴 때 쓰는 거죠. 쿠버네티스랑 차이점도 명확히 짚어두셨는데 컴포즈는 기본적으로 단일 호스트에서 개발 테스트용으로 주로 쓰고 쿠버네티스는 여러 호스트, 즉 노드에 걸쳐서 운영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확장하고 자동 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 이게 핵심 차이군요. 업다운, 로그즈, PS 이런 기본 명령어들도 직관적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도커 컴포즈의 한계점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컴포즈는 주로 단일 호스트 안에서 컨테이너들을 묶어서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그래서 여러 서버에 걸쳐서 부하를 분산하거나 특정 컨테이너가 죽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거나 물론 기본적인 재시작 정책은 있지만 쿠버네티스 수준은 아니에요. 트래픽 몰리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오토 스케일링 같은 기능은 기본적으로 없죠. 아, 운영 환경에는 좀 부족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고가용성이나 확장성이 꼭 필요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도커 스원 모드를 쓰면 컴포즈 파일을 멀티호스트 클러스터 관리에도 좀 쓸 수 있긴 한데 요즘 업계 표준은 거의 쿠버네티스로 기울였죠. 자료에서도 스원 모드나 개발 운영 환경 설정 분리하는 오버라이드 파일 활용법 같은 심화학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요약하면 도커 컴포즈는 개발 생산성을 정말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지만 운영 환경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만능 솔루션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길잡이 삼아서 데브옵스의 정교한 개념들을 하나씩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스토리지 자동화를 위한 스토리지 클래스, 클러스터랑 대화하는 kubectl, 상태 조작의 핵심 etcd, 그리고 그 골치 아픈 포드 펜딩 상태 해결법, 마지막으로 개발을 돕는 도커 컴포즈까지. 이 모든 걸 쭉 훑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내용들이 그냥 이론만 외운 게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 해보고 문제 해결해본 경험에서 나온 되게 실용적인 지식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 다룬 개념들은 정말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성장하는데 아주 단단한 발판이 될 거예요. 자료 전체적으로 계속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더 깊게 하려는 그런 자세가 느껴져서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이 도구랑 개념들을 그냥 따로따로 아는 걸 넘어서요.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하는지 그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연결고리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나왔듯이 잘못된 스토리지 클래스 설정, 세그멘트 1, 이게 포드 펜딩 상태, 세그멘트 4를 만들고 이걸 진단하려고 kubectl을 쓰고 때로는 근본 원인 찾으려고 etcd, 세그멘트 3 상태 정보까지 봐야 하는 것처럼요. 이런 기술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실제 문제 상황에 딱 맞게 적절한 도구를 고르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장단점, 트레이드오프를 고민하는 경험들이 쌓여야 진짜 역량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얻으신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